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해 날개를 편다. 프롤로그.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려 이제는 폐허가 돼버린 나의 어린 시절. 최초의 기억은 9살쯤이다. 내 감정은 아주 오랫동안 9살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세월 따라 육체는 알아서 성숙하고 익어갔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삶의 기술을 익히며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내 감정 연령은 여전히 그 시절에 멈춘 채 조금도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이 글은 부모에 대한 갈망을 분출하고 9살의 감정에서 탈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1장 사각지대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2014년 겨울 난 툭 하면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다. 나는 인간의 도리나 예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둔감하게 만드는 중이고 사람을 아둔하게 만드는 방법은 술이 최고기 때문이다. 삼겹살을 먹는 이유는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친구가 그랬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남에게 시비를 걸고 싶을 때 있지? 그럴 때 고기를 먹어봐. 고기를 잘근잘근 씹다 보면 어느새 화가 가라앉고 마음이 편해져. 당시 나는 시비를 걸고 싶은 대상이 또렷했지만 시비는커녕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의 주인공처럼 매일 떡을 갖다 바치면서 살고 있었다. 가끔 미칠 듯 시비를 걸고 싶어지면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고기를 먹어댔다. 적을 찾기는 쉬웠지만 싸움의 명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앞으로 미운 놈은 모비딕이라고 부르겠다. 미운이란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모비딕은 삐죽 튀어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어린 시절의 기억 중 하나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불 꺼진 방에 푸르스름한 흑백 TV 한 대가 켜져 있고 나는 주인공이 거대한 고래와 사투를 벌이다가 함께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흰 거대한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선장이 복수심으로 고래를 찾아 나선 백경이라는 영화였다. 한참 후 사춘기 시절 남자친구 책상 위에서 모비딕이라는 책을 보았고 어릴 때 내가 보았던 영화 백경이 모비딕이라는 걸 알았다. 모비딕은 거대한 놈이라는 뜻이야. 멋진 제목이지? 친구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절 우리는 둘 다 인생에서 꺾을 수 없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존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모비딕을 만난 건 내 탓이 아니다. 난 그냥 모비딕 앞에 던져졌고 모비딕은 본능적으로 내 다리를 물어뜯은 것뿐이다. 나는 상처를 감추고 절름발이가 아닌 척 평생에 걸쳐 노력했다. 하지만 동생은 AF 선장처럼 모비딕과 끝까지 사투를 벌였다. 오늘은 한쪽 전면이 유리로 된 음식점에서 남편과 나란히 앉아있다. 난 음식보다 술을 먼저 마셨다. 창밖에 지나가던 사람이 안을 들여다보면 난 눈을 내리깔고 술잔을 잡았다. 술잔을 넘기느라 반원을 그리던 시선이 테이블 건너편에 딸을 스치자 밥을 먹던 딸아이는 눈을 창밖으로 돌린다. 사각지대, 정상적인 인간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곳. 나는 내가 일하는 보건실을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사각지대에 들어가면 우선 창문을 열고 컴퓨터를 켰다. 이제는 창문을 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컴퓨터를 켜고 대기 정보를 검색한 후 메신저를 보내야 한다. 오늘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야외활동 주의시켜 주세요. 정교의 메신저를 보내고 창문은 열지 않았다. 1920년대는 껌을 씹다가 목으로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신문기사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기사로 바뀐 것뿐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무엇인가를 조심해야 한다. 미세먼지 나쁨인 날 아이들은 운동장이 아닌 강당에서 뛴다.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체육 시간이 끝나면 사각지대로 몰려온다. 꽉 막힌 공간에서 뛰고 나면 따라오는 두통이나 울렁거림을 해결해 달라고.
그날도 몰려온 아이들은 까마귀들 군악대처럼 저마다 소리를 냈고 난 단련된 지휘자처럼 하나하나 해결하며 화음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때 사각지대의 갈색 문이 벌컥 열리고 1학년 4반 담임이 허둥지둥 아이의 머리를 잡고 들어왔다. 순간 너무 놀란 나는 분분을 잊고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쟁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처럼 아이 머리만 보였기 때문이다. 작은 머리통에 검은 피부, 길고 풍성한 속눈썹, 그 아래 흑수정처럼 반짝이는 눈. 아이는 구세주 보듯 간절한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끌려오듯 다가왔다. 검은 패딩에 감싸인 작은 어깨는 뒤통수에 흐르는 피로 검붉게 젖어 있었다. 난 17년째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있으면서 점점 더 소심해졌지만 급할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것만은 명심하고 있다. 병아리 보건교사 시절 빗자루에 이마를 맞은 아이가 아슈라 백작처럼 얼굴 반쪽에 빨간 피치를 하고 왔을 때 난 응급 지혈을 하면서 호들갑스럽게 119를 불렀다. 그때 옆 교실에 선생이 와서 상처를 확인하더니 머리는 혈관이 많아서 피가 좀 많이 나죠? 괜찮을 거야 라며 아이와 나를 위로했다. 그때 나는 보건교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웠다. 이후 일정 기준을 넘어선 피를 봐도 움찔, 뒷걸음질을 할지언정 119 전화는 자제한다. 간혹 부딪힌 애들 중에 아프지 않다고 했지만 나중에 심각한 경우도 있고 아프다고 대굴대굴 굴렀지만 별일 아닌 경우도 있다. 아이들의 통증 표현은 증상 예측보다는 성격 추측 용도로 더 적합한 것 같다. 나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기준으로 이런저런 경험을 떠올리며 뒤통수의 상처를 찾아냈다. 1cm 조금 넘게 찢어진 상처에 식염수를 쏟아서 세척하고 멸균 거즈로 눌러서 지혈하고 탄력 붕대로 머리 둘레를 단단히 감았다. 17년 전과 비슷한 처치를 하고 이번에는 119가 아닌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추위와 두려움으로 가볍게 떨고 있는 작은 어깨를 보면서 나는 준비된 침착함을 유지하며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응급처치는 했지만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학교로 오시겠어요? 몇 초간 침묵. 그리고 소리가 너무 낮아서 나보다 한층 더 침착하게 들리는 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잠시 후 아이보다 더 검은 피부에 오른쪽 팔은 깁스를 한 남자가 왔다. 붕대로 머리를 감고 있는 아들을 본 검은 눈동자가 우유에 떠있는 올리브처럼 흔들리더니 길고 풍성한 속눈썹에 눈물이 맺혔다. 박게츠어 이국적 발음. 남자가 말할 때 깡마른 목에 울대뼈가 들썩였다. 남자는 깁스하지 않은 왼손으로 아이의 벌어진 옷을 어설프게 주먹으로 여미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니 주먹이 아니다. 엄지 하나만 남고 네 손가락이 사라진 주먹처럼 보이는 손이다. 남자는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아들의 옷을 여미고 그 팔에 아이의 가방을 걸쳤다. 그리고 깁스한 팔로 아이의 등을 감싸고 한겨울 바람 속으로 걸어 나갔다. 손가락이 잘리고 부러진 팔로 상처 입은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아버지의 위대함. 그런 위대한 아버지를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겨울바람에 맞서 학교의 언덕길을 내려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본 순간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던 태고적 인류의 한이 출렁거렸고 나는 가늠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오전 내내 나의 메마른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아픈 곳을 설명하며 나에게 말을 걸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울어요? 왜요? 우는 내가 이상하다는 듯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입꼬리를 올려봤지만 눈물은 표정과의 조화도 무시하고 계속 흘렀다. 이상한 날이었다. 그날은 그렇게 아침부터 원인 모를 슬픔의 기운이 내 주변을 맴돌았다. 단골 아이들은 평소처럼 찾아와서 내가 더 깊은 슬픔으로 빠지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했다. 오늘은 연말 통계 공문들을 오전 중에 처리하려고 2교시 성교육 수업도 5교시로 옮겨 놓았다.
업무 사이트를 클릭하자 공지사항 3개가 동시에 떴고 X를 3번 누르기 전에 성훈이가 들어온다. 아침에 사과즙만 먹고 왔는데 속이랑 머리가 안 좋단다. 갈색 물약을 플라스틱 컵에 따랐다. 언제부터였을까? 난 아이들의 사연을 묻지 않는다.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고 로봇처럼 덧붙이고 공지사항이 떠있는 컴퓨터로 시선을 돌린 후 한 글자도 읽지 않고 모두 X를 눌렀다. 하지만 공문까지 도착하는 것은 실패다. 메신저가 반짝거렸기 때문이다. 클릭.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 4학년 5반 김나경. 무슨 일이신가요? 일단 메신저로 용건 말씀해 주세요. 메신저를 보내자마자 전화기가 울렸다. 선생님, 아이 한 명 보낼게요. 상담 좀 부탁드려요. 복도에서는 아이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쉬는 시간인가 보다. 잠시 후 새하얀 얼굴, 입술에 마른 귤처럼 하얗게 껍질이 붙어있는 여자아이가 들어왔다. 낯선 얼굴, 4학년 5반에서 보낸 아이다. 피곤하니? 입술이 다 텄네. 쓰라릴 텐데. 바셀린 묻힌 면봉을 주면서 말을 걸었다. 입술에 발라. 어디가 아픈데? 춥니? 어지러워? 속상한 일 있어? 아침 먹었니? 아이는 면봉을 그대로 들고 여러 개의 질문에 괜찮다는 한마디를 던지고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았다. 하얗고 표정 없는 일본 귀신이 생각났다. 잠시 후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와 야구복을 야무지게 입은 아이들이 오자 하얀 아이는 귀신처럼 사라졌다. 태권도복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배가 아프단다. 소화가 안 돼? 몰라요. 팔은? 겨루기 하다가 성장판 다쳤어요. 유산균 정장대를 먹였다. 옆에 있던 야구복이 갑자기 생각났는지 자기도 발목이 아프다고 한다. 좀 참아보라니 못 참겠다며 얼굴을 한껏 찌푸렸다. 어떻게 아픈데? 갑자기 살짝 아파요. 사각지대로 오는 아이들은 주로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호소한다.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하고 보낸 아이들은 다음날 대부분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쌤, 성장통이래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반가워하며 웃을 수 있는 통증. 어린 시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신체의 성장으로 보답하듯 어린 시절에 이유 없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도 영혼의 성숙으로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나저나 갑자기 살짝 아픈 것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내가 잠시 생각하는 사이 야구복은 발목에 파스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때 팔다리를 걷어 올리고 사각지대로 들어오던 아이들이 말한다. 야, 파스 냄새 좋다. 관중의 반응을 읽은 야구복은 더 힘껏 파스를 분사한다. 아이들은 공중에 떠도는 파스 냄새를 맡으며 빨갛게 부어오른 목이 물린 자국을 드러냈다. 전교를 이잡듯 소독하고 교실마다 소독약이 근위병처럼 서 있지만 한겨울에도 모기는 보란듯 아이들의 팔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인간들이 규칙적으로 하는 철저한 방역의 최대 피해자는 적어도 모기는 아닌 것 같다. 컴퓨터는 또 자동 로그아웃. 5번째 로그인.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웃어볼까? 아침엔 입꼬리 올리고 울더니 이젠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일을 앞에 놓고 웃음을 시도해본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웃음은 입이 찢겨져서 웃는 삐에로처럼 얼굴이 찌릿하다.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에너지가 바닥나 버렸다. 이럴 때 사용하는 처방이 있다. 커피 믹스. 한두 개로 성에 안 찬다. 3개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코카콜라의 비법보다 더 신비로운 커피 믹스의 비밀. 메마른 심신이 물에 닿으면 피어나는 꽃처럼 살아났다. 얼마 후 똑똑똑 차분하고 밝은 노크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다. 기쁨이다. 점심시간마다 오는 아이다. 기쁨이는 보건실에 오면 일단 창밖을 보며 장미와 인사를 나눈다. 12월임에도 화단에는 붉은 장미 2송이가 비현실적으로 피어 있었다. 장미꽃과 인사를 나눈 뒤 기쁨이는 팔을 걷고 혈당을 체크하고 빠르게 주사기를 꽂는다. 야무진 손놀림으로 일을 마친 기쁨이는 얘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선생님, 그 애한테 오늘 칭찬받았어요. 수학 시간에 제가 좀 도와줬거든요. 제가 수학을 좀 하잖아요. 천일야화처럼 자기가 몰래 좋아하는 남자아이에 대한 얘기를 매일 조금씩 들려준다. 기쁨의 얘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아이들이 몰려오고 그때 전율 같은 휴대폰 진동이 드르륵 울렸다. 익숙한 번호.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읽은 한 줄이 떠올랐다. 신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은 눈을 감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신과 만나야 하는 순간이다. 눈을 감아도 신은 나타나지 않고 고통의 자기장만 찌릿하게 느껴진다. 신은 정말 위대한 작가다. 아침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복선이었다. 우리는 신이 맺어준 관계라서 특수한 센서가 작동하는 걸까? 심장이 철창에 갇힌 야수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나 암 재발했대. 나는 거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순식간에 뜨거워진 눈을 부릅뜨고 속으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지 않니? 거울 속의 얼굴이 전투 중인 성벽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얼굴 어느 부분에서 자매들의 얼굴이 보인다. 그 얼굴들은 숙명의 동굴을 상기시키며 나를 번번이 9살 아이로 퇴행시킨다. 나는 동굴에서 도망치듯 시선을 거울 밖으로 돌렸다. 가장자리를 장식하던 꽃이 떨어진 거울 모서리는 늙은 세일즈맨의 어깨처럼 딱해 보였다.